사장님, 방어하고 고등어 좀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방어 10손, 고등어 20마리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새벽 5시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얼음박스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함께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상인들은 밤새 들어온 생선을 얼음 위에 정갈하게 펼쳐놓으며 하루를 준비했다. 오동진은 이 시장에서 15년째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등어를 손질하고 방어를 포를 떠서 진열대에 올렸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가게 앞은 금세 활기를 띠었다. 사장님,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당연하죠. 오늘 새벽에 막 들어온 거예요. 투닥거리는 흥정 소리, 카드 결제기 소리,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뒤섞였다. 동지는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장사를 이어갔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 2시쯤 되자 시장은 한산해졌다. 상인들은 각자 늦은 점심을 해결하거나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저녁 8시 동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사는 좁은 원룸이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늘 하던 대로 라디오를 켰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요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독거노인 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쪽방촌을 찾아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동지는 젓가락을 움직이며 무심코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그저 배경음처럼 흘러가는 뉴스였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지는 젓가락을 멈추고 라디오를 바라봤다. 그 문장이 왜인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장사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나눔, 작은 손길, 누군가의 내일. 그런 것들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동지는 이상하게 그 문장을 잊을 수가 없었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피곤해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상은 똑같이 흘러갔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손님을 맞이하고 밤에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동진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다. 오후 2시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이었다. 동지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남은 생선들을 얼음 위에 다시 배치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앞으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한말순이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낡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운동화는 한쪽 끝이 뚫려 있었고 장갑은 여러 곳이 해져 있었다. 동지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에 말순의 얼굴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로 알려진 분이었다. 사장님, 방어하고 고등어 좀 많이 필요해요.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동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방어 10손, 고등어 20마리요. 동지는 손을 멈췄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보통 집에서 먹으려고 사는 양이 아니었다. 동지는 의아했지만 묻지 않고 생선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다 포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동지는 신문지와 비닐봉지를 여러 겹 싸서 생선을 정리했다. 계산을 하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다. 말수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깔끔하게 계산했다. 지폐는 새 것처럼 반듯했고 접힌 흔적도 거의 없었다. 동지는 돈을 받으며 속으로 의아함을 느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쓴다는 게 이상했다. 하지만 손님의 사정을 굳이 물어볼 이유는 없었다. 동지는 생선을 건네며 인사했다. 조심히 가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사라졌다. 동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말순이 또 나타났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의 생선과 고기를 주문했다. 계산 금액은 250만 원 정도였다. 또다시 깔끔한 현금으로 결제했다. 할머니,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필요한 데 있어서요. 말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짐을 들고 갔다. 동진은 그날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옆가게 정육점 사장 강만식을 불렀다. 만식 형, 저 할머니 원래 저렇게 장 보셨어요? 아니,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근데 우리 가게에서도 엄청난 양 사가셨어. 300만 원어치.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동지는 반찬가게 사장 윤명자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놀랐어. 오늘 할머니가 반찬을 20통이나 사가셨거든. 돈은 현금으로 척척 내시더라고. 원래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 전에는 그냥 한두 가지씩만 사셨는데 요즘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사시더라. 동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분명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하루에 수백만 원씩 지출한다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며칠 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말순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과일 가게 사장도 건어물 가게 사장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모두들 같은 의문을 품었다. 원래 폐지 줍던 할머니잖아.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벌던 분이 하루에 200, 300만 원씩 쓴다는 게 말이 돼? 동지는 그날 밤에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생각에 잠겼다. 혹시 복권에 당첨된 걸까? 아니면 자식들이 돈을 보내준 걸까?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만 남았다. 며칠 후 저녁 시장 상인의 회의가 열렸다. 동진, 강만식, 윤명자, 과일가게 사장 박철수가 모여 앉았다. 분위기는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요즘 뉴스 봤어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엄청 많다던데.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동진도 최근 뉴스에서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투자 사기 등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할머니가 그런 거에 걸린 거 아닐까? 윤명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만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갑자기 큰 돈이 생겼고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물건을 사. 누가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동지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분명 이상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단정 짓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때 가게 알바생 선우가 끼어들었다. 그냥 좋은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선단체 같은데 기부하시는 거라던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직접 이렇게 사서 나르시겠어? 박철수의 말에 선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동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고민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윤명자의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다. 만약 정말 사기라면 빨리 막아야 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괜한 오해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일단 파출소에 가서 상담만 받아보는 건 어때? 신고가 아니라 그냥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듣는 거지. 강만식의 제안에 동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상인들도 동의했다. 동진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파출소 전화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건데 내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실례는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동진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소래파출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신가요? 저희 시장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최근 갑자기 많은 돈을 쓰시거든요. 혹시 금융사기 같은 거에 연루된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전화 너머 경찰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직접 오셔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동진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뭔가 큰일을 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냥 제가 괜한 걱정하는 거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일이 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날 밤 동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라디오를 틀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말순의 뒷모습과 깔끔한 현금 뭉치 그리고 낡은 코트가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오전 동진은 소래파출소를 찾았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민원실 앞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동진은 손을 비비며 긴장했다. 잠시 후 한 젊은 경찰관이 나왔다. 서지훈 순경이었다. 단정한 인상에 또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동진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동진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말순이 갑자기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한 것,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물건을 사는 것,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느낀 의심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지우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요즘 노인 대상 금융 범죄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했어요. 지우는 태블릿을 꺼내 통계 자료를 보여줬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투자 사기, 심지어 조직적인 범죄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이용당하고 있다면 빨리 막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비공식적으로 할머니 댁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동진은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다. 지훈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만약 범죄가 맞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동진은 파출소를 나와 시장으로 돌아왔다. 가게에는 알바생 선우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사장님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 선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근데 사장님, 혹시 그냥 할머니가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라면 어쩌려고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정작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진은 선우의 말에 멈칫했다. 분명 일리 있는 말이었다. 만약 말순이 정말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이런 의심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라도 범죄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동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선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날 저녁 동지는 집에서 라디오를 틀었다.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이웃을 돕는 따뜻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동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소식인데요. 동지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은 건지 아니면 괜한 오해를 만든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부딪혔다. 꼭 맞는 말과 그래도 조심해야지. 동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시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며칠 후 동지는 시간을 내어 말순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오후 2시 말순이 평소처럼 시장에 나타났다. 오늘도 생선과 고기, 과일을 많이 샀다. 계산을 마치고 짐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동지는 멀찍이 따라갔다. 말순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주택가로 들어갔다. 좁은 길을 지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동지는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10분쯤 걸었을까? 말순은 낡은 판잣집 앞에 멈췄다. 집은 오래되어 보였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 여기저기 보였다. 하지만 마당에는 뭔가 이질적인 물건이 있었다. 업소용 냉장고 2대였다. 새 것처럼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집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동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말순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나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오늘 산 생선과 고기를 하나하나 냉장고 안에 넣기 시작했다. 정갈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가게 주인처럼 익숙해 보였다. 동지는 냉장고 안을 슬쩍 볼 수 있었다. 어제 넣었을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오늘 산 것들만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이 많은 걸 누가 다 가져가는 거지? 동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혼자 먹을 양도 아니고 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주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가져가는 걸까? 말순은 냉장고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동지는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다. 마음속에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그날 저녁 동지는 시장 상인들과 서지훈을 불러본 것을 이야기했다. 언덕 위에 낡은 집, 새 냉장고 2대, 매일 채워지고 비워지는 패턴. 이건 분명 뭔가 조직적인 일이야. 강만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윤명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 누군가 뒤에 있다는 거지. 서지훈은 메모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내일 직접 방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할머니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우선입니다. 동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했다. 자신이 본 것이 정말 범죄의 일부일까? 아니면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동지는 집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었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지는 라디오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에는 말순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굽은 허리, 무거운 짐, 언덕을 오르는 느린 걸음. 그 모습이 왜인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며칠 후 오후 말순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다. 하지만 여전히 오후 2시 정각에 시장에 나타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동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말순은 손을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늘도 평소처럼 부탁드립니다.
말수는 생선과 고기를 주문하고 계산을 마친 뒤 무거운 짐을 들었다. 동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도움을 거절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말수는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갔다. 동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가게 일로 돌아갔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골목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동진도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다. 누가 쓰러졌대요. 할머니 한 분이래. 동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말순이 아닐까? 그는 사람들을 헤치고 골목 안쪽으로 달려갔다. 언덕 아래 좁은 길목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다. 그 안에 말순이 땅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옆에는 떨어진 비닐봉지와 흩어진 생선들이 있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소리쳤다. 구급차가 곧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말순을 들것에 실었다. 동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서지훈도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주변을 정리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말순이 실려간 후 지훈은 말순의 집으로 향했다. 현장 확인을 위해서였다. 언덕 위 낡은 집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간소했다. 낡은 가구 몇 개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책상 서랍을 열자 통장 한 권이 나왔다. 지훈은 통장을 펼쳐보고 눈을 크게 떴다. 재개발 보상금 28억 원 입금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아래로 매일매일 출금 내역이 이어졌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거의 매일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통장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거기에는 시장 상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동진, 강만식, 윤명자, 박철수. 그 옆에 날짜와 금액이 함께 적혀 있었다. 지우는 사진을 찍고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는 집을 나와 파출소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지우는 시장 상인들을 불러 모았다. 동진, 강만식, 윤명자, 박철수가 파출소에 모였다. 할머니 집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28억 원이 입금됐고 그 이후로 거의 매일 수백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강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28억이요?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죠? 통장 옆에 메모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도 함께요. 윤명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 이름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지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지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무거웠다. 자신이 신고한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제가 괜한 일을 키운 건 아닌가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혹시라도 범죄라면 할머니를 보호하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상인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할머니는 범죄자인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인 건가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차리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동지는 파출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혼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지는 라디오를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문장이 이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말수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안정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쇠약이라고 진단했다.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한 상태였다. 밤 10시 중환자실 앞 낀 의자에 동진과 서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다. 할머니가 깨어나면 직접 여쭤봐야겠죠.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만약 정말 범죄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할머니가 피해자라면 보호 조치를 취하고 배우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공범이라면 그것도 밝혀져야겠죠. 동진은 한숨을 쉬었다. 어느 쪽이든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았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지훈이 동진을 바라봤다. 잘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범죄의 일부라면 할머니도 보호가 필요하고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지 밝혀야 하니까요. 동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무거웠다.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중환자실 불빛이 복도를 희미하게 비췄다. 간호사가 나와 말순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의식은 안정됐고 내일 아침쯤 깨어날 것 같습니다. 지훈이 고마움을 표하고 간호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동진은 시계를 봤다. 밤 11시였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깨어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동진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고요했다. 그는 습관처럼 라디오를 켰다. 늦은 밤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셨나요? 동진은 라디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친절이었을까, 참견이었을까?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말순의 모습을 떠올렸다. 굽은 허리, 낡은 코트, 무거운 짐을 들고 언덕을 오르던 모습. 할머니, 괜찮으실까? 동진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통장의 숫자들, 메모지의 이름들, 그리고 냉장고 2대가 계속 떠올랐다. 완전히 어두운 심리 상태는 아니었지만 동진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양심이 남아 있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붙잡고 동진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진은 서지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동진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말수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통장에 적힌 큰돈과 매일의 출금 그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들 이름은 한상우예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죠. 말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상우는 산업단지 공장에서 일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늘 웃으면서 살았어요. 퇴근하면 제게 와서 밥을 같이 먹고 주말엔 시장도 같이 갔어요.
동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말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밥 못 드시는 어르신들 배고프지 않게 해드릴 거야. 우리 엄마도 힘들게 사셨잖아. 그렇게 말하곤 했죠.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3년 전에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상우는 그 자리에서,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과 동지는 숙연한 표정으로 침묵했다. 잠시 후 말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 보상금을 줬어요. 많지 않았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큰 돈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에 재개발 보상금까지 나왔어요. 합쳐서 거의 30억 가까이 됐어요. 말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고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 돈은 원래 상우가 쓰라고 주신 거라고. 그럼 상우가 하고 싶던 일을 제가 대신하면 되겠다고. 동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말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매일 시장에 가서 생선하고 고기, 반찬, 과일을 샀어요. 그걸 동네 요양원하고 경로당, 쪽방촌 어르신들한테 보냈어요. 매일 오후 2시에 봉사자분들이 와서 가져가셨어요. 지우는 메모를 멈추고 말순을 바라봤다. 그럼 냉장고 2대는? 네, 음식을 보관하려고 산 거예요. 봉사자분들이 오시면 바로 가져가실 수 있게요. 동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이걸 죄라고만 봤네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라도 제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줄 아시고 도와주시려던 거잖아요. 지훈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의심했습니다. 말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요즘 세상에 나쁜 일도 많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당연하죠. 동지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상우도 좋아할 거예요. 그날 동지는 병원을 나와 시장으로 돌아갔다. 상인들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다. 아들의 꿈, 보상금, 말순의 선택, 나눔의 기록. 상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후 시장 상인의 회의가 열렸다. 동진이 앞에 서서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말순의 이야기, 아들 상우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이어가려던 어머니의 마음. 회의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윤명자가 먼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가 범죄부터 의심한 게 제일 미안하네요. 강만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서 저 많은 걸 다 하시다니. 박철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이제라도 도와드리면 되죠. 이건 할머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동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을 따서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는 거죠.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동의했다.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시장 중앙 광장에 큰 냉장고가 설치됐다. 업소용 대형 냉장고였고 위에는 깔끔한 현판이 걸렸다. 상우의 밥상 냉장고 함께 나누는 소래포구. 상인들은 매주 정해진 날에 식자재를 냉장고에 채우기로 했다. 생선, 고기, 반찬, 과일, 채소.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동네 요양원, 경로당, 쪽방촌 관계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눔이 이어지는 구조였다. 개장식 날 말수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건강은 많이 약해졌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동진이 말순을 냉장고 앞으로 안내했다. 현판을 올려다보던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상우가 많이 좋아하겠어요.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상인들은 박수를 쳤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윤명자가 말순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혼자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할게요. 강만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우 씨의 꿈은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개장식이 끝나고 첫 번째 식자재가 냉장고에 채워졌다. 동지는 생선을, 강만식은 고기를, 윤명자는 반찬을, 박철수는 과일을 넣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자신의 물건을 가져와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오후 2시 요양원 직원이 찾아왔다. 냉장고를 열고 생선과 고기를 담아갔다. 쪽방촌 자원봉사자도 와서 반찬과 과일을 가져갔다. 동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도 단지 장사꾼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이 됐구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시장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상우의 밥상 냉장고는 여전히 따뜻했다. 말순의 건강은 더 악화됐다. 병원에 입원한 지 2달째였다. 상인들은 돌아가며 병문안을 갔다. 동지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가 말순과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냉장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말순은 침대에 누워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상우도 기뻐할 거예요.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시장을 찾아왔다. 그는 동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들이 이런 생선, 이런 고기는 처음 드셔보신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로당 담당자도 비슷한 말을 전했다. 반찬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는 건 처음이에요. 어르신들이 매일 기다리세요. 쪽방촌 자원봉사자도 냉장고 앞에서 동진을 만나 말했다. 주민들이 요즘 식사를 거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동진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식자재를 가져다 놓았다. 어느 날 밤 말순이 동진을 병실로 불렀다. 말순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사장님, 네 할머니. 제가 없더라도 오후 2시만 되면 누군가는 밥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진은 말순의 손을 잡았다. 그럴 거예요,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간만은 상우가 차린 밥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며칠 후 말순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는 시장 상인들뿐 아니라 요양원 어르신들, 경로당 회원들, 쪽방촌 주민들까지 찾아왔다. 모두가 말순과 상우를 기억하며 고개를 숙였다. 말순은 아들 상우의 이름 옆에 함께 안치됐다. 1년 후 봄이 왔다. 오후 2시 동지는 습관처럼 시계를 봤다. 상우의 밥상 냉장고 앞에는 오늘도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강만식이 고기를 들고 왔고 윤명자가 반찬을 가져왔다. 박철수는 과일을, 선우는 채소를 들고 나타났다. 오늘도 잘 채워봅시다. 동진이 말했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식자재를 넣었다.
오후 2시 30분 요양원 직원이 도착했다. 냉장고에서 생선과 고기를 꺼내며 인사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잘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선우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중얼거렸다. 이 냉장고는 한 사람의 약속에서 시작됐네. 동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위를 올려다봤다. 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상우의 밥상 함께 나누는 소래포구. 동지는 미소 지으며 현판을 바라봤다. 시장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저녁 동지는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누군가의 밥상이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이 되기를 바라며. 동지는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안 어딘가에 상우의 밥상 냉장고가 서 있었다. 매일 오후 2시 그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다. 생선 한 마리, 고기 한 덩이, 반찬 한 통. 작은 것들이 모여 누군가의 하루를 만들었다. 동지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상우 씨 약속 지키고 있어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동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시장은 여전히 새벽이면 깨어나고 오후면 한산해졌다. 하지만 오후 2시만 되면 상우의 밥상 냉장고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시간. 그 시간은 계속 이어졌다.